예, 안녕하십니까. 생산지 지원 상사 부대표 맡고 있는 이인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원 상사는 경기도 군포에 소재하고 있고요. 세탁 세제, 주방 세제 같은 세제류와 비누류, 탈취제 등 생활용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생산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요. 예, 반응을 알 수가 없어서 더 막막하긴 합니다. 어쨌든, 관심 있어서 저희 생산지 생활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신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럼 시작하면 될까요? 네,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예, 그럼 저희 오늘 준비한 그 자료 공유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오늘 조합원들 간담회 준비하면서 마련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둘의 생협 생산지 지원 상사, 생협의 생산지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좀 가슴에 담고 일하고 있고요.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원 상사 지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뜻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협의 생산자로서 활동하면서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지원의 뜻은 지구와 함께 사는 원칙, 지구가 원하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지원 상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이승재 대표, 저는 부대표고요. 저희 대표가 따로 있는데 저희 이승재 대표도 이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도 2007년에 사업 시작하고 2010년에 두레생활 물품 공급, 생활재 공급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 이승재 대표 어머니가 80년대 후반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생협의 최초 형태, 당시에는 가톨릭 농민회에서 물품을 공급한다고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조합원이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승재 대표 같은 경우도 어, 성당 교구장님 댁에 가서 비닐봉투에 쌀을 받아오고 90년대가 들어서는 그 벌레 먹은 사과를 계속 공급받아서 먹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출발했었고요.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연의 힘으로 2010년부터 저희가 생협의 생산자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군포에 안양 아래에 있는 경기도 군포시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합원님들이 수도권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서 방문하기 참 좋다고들 많이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조합원님들 중에서도 저희 지원상사 생산지 방문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 찾아오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1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저희가 규모가 큰 생산지는 아니지만, 항상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스스로 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12명 직원이 전체가 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저희 생산지에서 한번 직원이 되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같이 좀 손잡고 같이 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연중에 한번 계산해 봤더니 저희 일하고 있는 분들 평균 근속 연수가 6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규모의 산지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경쟁력이다. 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제일 오래 일하신 그 여사님들 같은 경우는 한 12년 뭐 그 정도 되세요. 12년, 13년 되시니까 제품을 만드시다가 용기가 좀 뭐가 가벼운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 용기의 그람 수가 부족하다든지 뭔가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이 근속 연수가 오래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데 경쟁력으로 작용하더라. 그걸 좀 자랑처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두레생협에 물품 공급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들어갔던 물건이 옷장용 탈취제 손소독수 50ml. 요거부터 이제 물품 공급 개시 시작해서 2010년도에 지금 많이들 사용해 주시는 주방용 살균수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는 이름이 다용도 살균수로 처음에는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시는 소독수, 손소독수와 주방살균수를 최초에 생산지로 출발하면서 공급을 개시를 했었고, 2014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세제류 공급을 시작을 합니다. 액상 세탁 세제를 그때 처음 공급을 시작을 했고, 유황비누 그때 이제 공급 시작을 했었고, 14년도에 이제 주방 세제, 샴푸까지 좀 확장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좀 전에 보셨던 사진 기억나시나요? 보면은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설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3억 정도 넘어가는 설비인데 3톤 정도의 수량을 분당 3,000회 이상 고속으로 섞어줄 수 있는, 교반해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요 설비가 있으면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거의 모든 제형의 생활용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2019년도에 도입을 해서 이제 이 설비로 생활용품들, 생활재들을 제조해서 이제 우리 두레생협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좀 의미 깊은 해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1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한 3, 4개월 정도는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고생을 했었고, 우리 두레생협 입장에서는 저희가 손소독수랑 주방용 살균수를 공급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일반 마트나 뭐 쿠팡 이런 온라인에서도 손소독제를 전혀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한 2주에서 4주 정도 계속됐었어요. 저희는 이제 2월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저희가 두레생협에 매일 1,000점에서 2,000점 정도를 꾸준히 중단 없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매장을 찾아가시면 그 팀 점장님들이 오늘은 없지만 내일은 얼마큼이 들어오니까 조합원님들한테 뭐 몇 개씩 공급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의 안도를 좀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 공급했다 2020년에 좀 그렇게 의미 있게 좀 남아 있고요. 저희가 물품을 많은 것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물품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올해 25년도에 좀 의미 깊게, 새롭게 헤어칼라 염색약 제품을 좀, 어, 개선해서 이제 공급을 좀 저희가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에 설립해서 2009년부터 두레와 인연을 맺고 올해까지 연차로는 벌써 17년 차 중견 산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산지 소개를 좀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그 원료와 그 포장재 뭐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가지고 첫 순서로 비누랑 세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실제로 사용해 보셨던 대기업 제품들 예를 좀 보면서 아 우리가 쓰는 비누랑 세제가 이런 흐름에서 변화하고 발전해 왔구나라는 걸좀 인식을 하시면 제가 그 뒤에 드릴 뭐 계면활성제, 뭐 향료, 뭐 포장재,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더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그 비누와 세제의 역사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요 표가 있는데 요 표는 좀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거고요. 이렇게 좀 요 사진들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좌측 상단에 무궁화 비누 보이실까요?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썼던 세제, 세제의 그 근본이라고 하면 비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47년에 출시된 무궁화 비누를, 비누가 이제 47년 출시됐고, 요
좌측 상단의 요거는 신문 지면 광고고요. 68년도에 나왔던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무궁화 비누 딱 보이시죠? 그렇고 일반 세탁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넘버 원 해가지고 이제 면마, 화학섬유 등 세탁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무궁화 비누를 분쇄해가지고 가루 비누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서 다시 가운데에서 왼쪽을 보시면 무궁화라고 찍혀 있는데 고급 화장 비누라고 되어 있죠. 요거 신제품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탁 비누만 쓰다가 요 즈음에서 68년도 저 즈음에서는 화장 비누가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가 처음에는 그냥 세탁, 빨래할 때 쓰는 용도였다가 사람의 몸을 씻는 요때는 이름을 화장 비누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도 어쨌든 비누 제조하시는 분들한테는 용어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비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궁화 요 빨래 비누는 아마 지금 참여하고 계신 조합원님들도 다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마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집에도 한두 개씩 쓰시고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누가 있었는데요. 비누라는 거는 굉장히 그 세척용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잘 빨리고요. 좋은 세제예요. 생분해도도 굉장히 높아서 하루면 90% 이상이 생분해가 됩니다. 굉장히 생분해도가 높은 친환경 세제의 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센 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서 화강암 지대라서 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해안가를 제외하면 센 물이 없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이 물이 좋지를 않아요. 보통 그 중국이나 뭐 유럽 같은데 유럽 석회질 물을 쓴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석회질이 많은 물에서는 비누가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비누가 막 엉겨 붙어버립니다. 세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합성세제라는 게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합성세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게 미국 기준으로는 한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부터고요. 미국에서 어떤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따라서 쓰기 시작하고요. 일본에서 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하이타이 보이시죠? 이게 64년에 출시된 그 라키화학, 지금의 LG 생활건강입니다. 최초의 국산 합성 세제입니다. 이게 하이타이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한문으로 써 있는데, 한자로 써 있는데, 예, 고급이라고 쓰여 있어요. 고급 세제로 출시가 되었다. 왜? 미국에서 쓰는 물건이고 일본에서 쓰는 물건이니까 고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서민층에서 빨래비누를 쓴다면 약간 그 중산층 이상 부유층들에서 이 하이타이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하이타이를 선물로 막 주고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라이라고 얘기하죠. 속칭 다라이. 김장하는 그 빨간색 PVC 통에다가 빨래비누 쓰던 식으로 하이타이를 풀고 거기에 빨랫감을 담가 놓고 손빨래를 하거나 발로 밟아서 빨래를 하거나 그런 식의 우리 생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도 어떤 게 변화가 생기냐면 세탁기를 쓰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탁기에는 하이타이가 아니라 이제 슈퍼타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세제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슈퍼타이 광고 보시면 무린 세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린이라는 게 인산을 의미하고요. 인산염을 넣지 않은 세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광고를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김일 씨가 나온 광고에서 이 세탁기 옆에 이 슈퍼타이를 들고 이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라이에다가 물 받아서 하던 빨래 습관에서 세탁기를 쓰는 빨래 습관으로 넘어갈 때 세제가 바뀌게 됩니다. 요게 슈퍼타이 이렇게 상품명으로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우측으로 이제 넘어오시면 됩니다. 테크 보이시나요? 테크? 지금은 많이 좀
그 많이 안 찾으시는 브랜드가 됐는데 요때도 이제 김희애 씨 광고였던 거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손가락으로 요만큼만 쓰면 된다고 하면서 요 농축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테크 광고를 했습니다. 요때가 어떤 때냐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세탁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통돌이 세탁기를 쓰시던 분들한테 드럼 세탁기를 우리가 쓰기 시작하는 시대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드럼 세탁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럼 세탁기를 쓰면서 세제가 테크와 같은 농축형 세제, 그래서 통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2000년대 초반까지 오다가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안 바뀌어요. 예전에 하이타이, 슈퍼스타이 쓰실 때처럼 이 농축세제를 드럼 세탁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으십니다. 그런데 드럼 세탁기는 물을 적게 쓰는 세탁기다 보니까 이 가루 세제들이 다 남아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지금 집에서 많이 쓰시는 액상 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액상 세제가 그럼 요 테크 같은 그 농축 세제랑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농축 세제에다가 물을 탄 게 액상 세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물값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이제 우리가 세제를 사서 쓰게 되는 시대가 됐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년대 이후에 원래 옛날에 그 주방 세제의 대명사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퐁퐁입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트리오 정도. 그랬던 것이 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기억나시겠지만 자연퐁이라는 게 나오고요. 애경에서는 트리오 대신에 순셈이라는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요때부터 썼던 게 뭐냐면 그 SLS, SLES라고 하는 원료들을 이용한 세제들을 친환경 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원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랜드의 변화로 좀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제품들 브랜드로 보신 다음에 앞서 이 표로 넘어오면은 이 표가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원래 비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타이라고 하는 제품이 그 안에 있는 원료 자체가 그 수환경에, 물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안 좋게 끼치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라스라는 거고 얘가 바로 슈퍼타입니다. 아까 무린 세제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이 하이타이에는 인산염이 들어가 있어서 물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는 거고요. 그거를 뺀 게 LAS, 라스라는 거고 요거는 아직도 뭐 세탁소용이나 그 호텔이나 이런 그 숙박시설에서 빨래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왜 호텔에서 그 침구류 같은 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뭔가 뻣뻣한 느낌, 되게 깨끗하게 빨렸는데 뻣뻣한 느낌 같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라스 같은 세제를 썼기 때문에 이 세제 잔유물이 침구류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슈퍼타이 같은 것도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더 환경적인 걸 생각해야 돼라고 해서 그 요즘에 주력으로 쓰고 있는 SLS, SLES 같은 그 세제 계면 활성제로 좀 변동이 있었고요. 근데 이 SLS, SLES가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건 맞는데 그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원료의 특성상 세척력이 너무 좋습니다. 세척력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 피부에 있는 지질이나 사람 피부 자체의 단백질을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부습진 이런 것들이 이 SLS, SLES 세제를 쓸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제로 인한 탈모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특히 이제 생협을 이용하시는 조합원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뭔가 대안이 없느냐라는 요구를 하시게 됐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식물유래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세제류, 샴푸류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 효능을 좀 인정받으면서 시장에 좀 안착하는 과정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그냥 마트,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용하시는 모든 세제 샴푸는 기본이 이제 말씀드렸던 SLS, SLES라고 하는 석유에서 유래한 설페이트계, 황산염계 세제로 만들어진다. 99.9%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만들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작용을 다 좀 상쇄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 자체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요거에 이제 주방세제인데 메소드 주방세제라고 해요. 이게 미국 브랜드인데 용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래서 SLS, SLES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여전히 친환경 세제로 이제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환경단체들이나 소비자단체들에서 이 SLS, SLES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피부를 자극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략 한 사용자들의 한 20% 정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피부 자극이라든지 그 주구습진 같은 것들도 다 이런 세제에 기인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대안에 대한 이야기, 요 SLS, SLES를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를 했냐면 SLS의 영문 명칭으로 제일 유명한 게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ES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메소드 주방세제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제품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들어갔나라고 보신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라우릴 황산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갔구나라고 착각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논쟁을 회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그 꼼수도 쓰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거는 그 많이들 쓰시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엘땡땡 샴푸인데요. 요것도 이제 정제수 다음에 나오는 원재료명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SLES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그 한방 샴푸로 유명한 댕땡 샴푸인데 얘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SLES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 가장 저렴한 바디워시 제품인데 이것도 이제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기본 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린스랑 섬유유연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섬유유연제가 없을 때는 린스로 섬유유연을 해도 된다. 라는 얘기들 아마 많이 그 생활상식처럼 들으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린스와 섬유유연제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 주 원료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원료 이름을 보시면 이제 우측 상단에 대헨 트리모늄 클로라이드라는 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륨 클로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원료들이 보통 저희가 4급 암모늄 염계라고 하는 그 양이온 계면활성제고요. 예, 요런 애들이 들어가면 섬유가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들이 좀 두루두루 쓰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제 계면활성제 얘기, 향료 얘기 이렇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요. 예,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 잠깐 뭐 속도라든지 내용의
대해서 잠깐 뭐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아, 지금 저기 우리 전부 다 마이크를 꺼놓으셨기 우리 때문에 강춘희 선생님 네, 좋습니다. 잘 들리셨나요? 네, 예, 예. 뭐 말하는 게 너무 빠르거나 전혀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속도로 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계면활성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요거 문서 나온 거는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두레생협 조합원님들이 저희한테 맨날 항상 물어보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아, 저기 두레생협 세제는 계면활성제 안 쓰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아니요, 세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를 넣고 만드는 게 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대표적인 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제의 근원, 비누가 가장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 중에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분류가 되고요. 동물이나 식물의 기름을 알칼리성 원료와 섞어주면 이제 비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원료입니다. 예. 그래서 비누 자체가 천연 음이온 계면활성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비누가 만들어진 과정도 결국은 기름과 알칼리성 물질이 화학적으로 합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합성 과정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특별하지가 않은 거죠. 그 비누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뭐 올리브유라든지 뭐 심지어 뭐 콩기름 같은 거 뭐든지 간에 기름만 있으면 그 기름에 가성 소다나 가성 카리 같은 알칼리성 원료를 붓고 섞어만 주시면 돼요. 특별하게 거기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온도를 준다든지 이런 게 특별하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온에서 보통 상온 1기압, 보통 상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우리의 일상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비누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천년 전부터 비누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 5천 년 동안 쓰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서 제일 안전한 계면활성제, 제일 안전한 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름이랑 알칼리성 물질을 섞었더니 비누라는 게 나오네라는 걸 알았잖아요. 여기서 비누화 과정이라는 걸 겪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기름, 이제 지방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방산과 다양한 알칼리성 물질들을 이제 합성하면서 다양한 계면활성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계면활성제들을 석유에서 유래한 것들과 그 식물에서 유래한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석유의 계면활성제와 식물유래 계면활성제, 요걸 보통 시장에서는 마케팅 용어로 어, 천연 계면활성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허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물유래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다. 세제를 만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에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세정이에요. 물리적으로 때를 감싸서 섬유 조직에서 떼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계면활성제고, 그게 들어가 있으면 세제가 되는 겁니다. 세탁세제, 주방세제, 뭐 이런 것들이 이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면활성제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성질이 있어요. 요거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서 계면활성제라는 말을,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물과 기름은 섞으면 어떻게 되죠? 물과 기름으로 그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 위에 기름이 뜨게 되는데 물과 기름이 만나는 면을 계면이라고 합니다. 보통 물을 수성계, 기름을 유성계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계가 만나는 면을 계면이라고 하고, 이 계면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예컨대 저희가 공급하는 모기 기피제가 있습니다. 모기 기피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피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 기피되는 성분이 저희는 이제 이카리딘이라고 하는 원료를 쓰고 있는데, 얘가 대략적으로 7%에서 14% 정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료 자체는 7%가 아니에요. 원료 자체는 99%입니다. 99%짜리 원료를 사람 피부에 쓰게 되면 피부가 큰 자극을 받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농도를 저희는 7%로 맞춥니다. 그러면 이 7%를 어떻게 맞추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보통은 물을 섞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우리가 구하기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용매, 녹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희가 쓰는 이카리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물하고 친하지 않은 유성 기름에 가까운 원료예요. 기름기예요. 그러니까 물이랑 섞어 놓으면 섞이지가 않고 원료가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들을 온전하게 골고루 7%로 섞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계면활성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협에 공급되는 거의 모든 생활용품들에도 이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협 도래생협 물품에 계면활성제를 안 쓰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품의 성능을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물품을 생활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시중하고 뭐가 다른데? 라고 할 때, 이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성이온이 있고, 아예 이온을 띠지 않는 비이온이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석유에서 유래한 애들의 특징이 대체로 이제 황산염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저희는 황산염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석유계가 아닌 것, 황산염을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 생활협동조합 생협에서는 계면활성제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그거에 대한 표시를 한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저희가 생활협동조합 두레에서 쓰고 있는 원료들이고요. 보시면 식물 유래면서 비황산염계를 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가장 그 파란색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원료가 좀 많이 리스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 비이온성 원료들을 저희가 주 베이스로 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이제 일부 쓰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징이 세정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는 이제 음이온을 띠기 때문에 음이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얘가 이제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정력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때, 그러니까 찌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좀 굉장히 음식물도 굉장히 많이 눌러붙은 음식물들 같은 거, 단백질을 그 후라이팬 같은 데 눌러붙어 버리면 그런 걸 세정할 때는 이런 음이온이 들어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할 때 좀 소량을 쓰는데 최소화하다 보니까 왜 생협 주방세제는 거품이 덜 나요? 뭐 생협 세제나 생협 샴푸는 썼을 때 거품이 덜 나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희 세제에는 음이온을 쓰지만 최소화하고 안 쓰거나 최소화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음이온 계면활성제 석유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좀 그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대신에 그거를 주 베이스인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양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보충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생협 세제들은 저희 주방 세제나 뭐 아니면 뭐 바디워시나 샴푸 쓰시고서 어
이렇게 피부가 갑자기 막 주부 습진이 생기고 뭐 그런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저희 것들은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 세제 샴푸, 바디워시를 좀 권해드린다 말씀드리고, 중간에 이제 양이온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아까 그 시중에 린스라든지 그 섬유유연제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그런 그 섬유 유연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쓰는 원료를 저희가 좀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도 어쨌든 식물 유래고 비항산염계이긴 하지만 양이온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아무리 생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생 환경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 피부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할 때 좀 목표로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양쪽성 이온, 얘는 물에 들어갔을 때 양성, 플러스도 띄고 음성, 마이너스도 띄는 애입니다. 요 원료들이 들어가면, 주로는 얘가 이제 거품을 많이 일으켜줘요. 그래서 거품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아, 효과가 있나 보다, 잘 씻기나 보다,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양쪽성 이온도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는 이제 어쨌든 얘도 이온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한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 얘기를 쭉 드렸는데, 생협에서도 세제나 또는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계면활성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원료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생협에서는 피부 자극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물에서 유래한 것, 그리고 황산염이 아닌 것을 위주로 해서 그 중에서도 비이온성인 원료들을 주로 사용한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계면활성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합성 향료와 프탈레이트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저희는 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 인공향을 사용하는 많은 물품들에서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검출이 되었고, 이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은 성호르몬, 그 환경 호르몬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남성들의 뭐 무정자증, 그다음에 그 어린 그 소녀들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경부터 해서는 DEHP, DBP, BBP 이름은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런 프탈레이트 성분들이 독성 판정을 유럽연합 기준으로 받았어요. 화장품 성분에서 삭제가 됐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화장품 어린이 완구, 생활학 제품이나 식품 용기 등에서 정부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혀 나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최소 이만큼 이상 나오면 안 돼. 검출 한계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량이지만 누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프탈레이트 또는 프탈레이트와 유사한 다른 원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무언가 새로운 대체제, 대체 원료들을 만들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제 국가 단위에서 진행되기에는 속도 차이가 있어요. 하긴 하는데 항상 그 뒤늦게 소를 이룬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방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생산지 차원에서 항상 이 향에 대한 이슈, 프탈레이트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고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애로사항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향을 쓸 때 에센셜 오일 또는 식물 추출물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쓰다 보니까 항상 조합원님들이 생협 제품은 왜 이렇게 향이 약해요? 향이 더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아닙니다, 조합원님. 우리는 지금 향 공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향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향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특히나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왜 생협 제품은 향이 이렇게 약하냐, 지속성이 오래가지 않느냐라는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 합성향료 프탈레이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향이 강해지려면, 향이 오래 가려면 프탈레이트나 이 유사한 성분들을 향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생식독성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향에 대해서 좀 인식의 전환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협에 물품을 공급할 때, 생활재를 공급할 때 전성분을 공개하고요, 함량비를 보고합니다. 그를 통해서 좀 최소한 이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저희는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조합원님에 따라서 본인의 철학이 있을 것이고, 이제 선호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는 쓰지 않겠어 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저희 이제 물품을 생활지를 쓰지 않으시겠지만, 최소한 선택하실 때 최대한 좀 공개를 해서, 이런 기준에서 우리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하나의 원료,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도 정말 각양각색의 요구가 나옵니다. 예컨대 저희가 이번에 그 염색약, 그 헤어 칼라를 새로 출시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20g짜리 팩 3개를 하나의 한 박스에 구성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조합원님은 20g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요. 어떤 조합원님은 20g이 너무 적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조합원님은 20g이 아니라 15g으로 4개 해주세요. 어떤 조합원이 아니에요. 30g으로 2개로 해주세요. 조합원님 목소리가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양방향으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지만 조합원님 입장에 아니 나는 15g으로 줄여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계속 20g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분은 왜 30g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계속 20g이에요. 이렇게 상반된 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들으면서 저희가 정해놓은 20g을 20g보다 더 늘려야 되겠구나. 더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20g이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요구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속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고 이제 전성분 함량비까지 공개한다는 말씀, 그것의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근에 특히나 젊은 조합원님들일수록 많이 얘기하시는 게 자원순환, 포장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줄이는 것, 절감하는 것을 제일번으로 좀 두고 있고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좀 선택지로 좀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거를 좀 일종의 그린워싱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때는 그 우리나라 환경부까지도 생분해 플라스틱을 많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마크를 부여해서, 주로는 뭐 편의점에서 비닐을 구매를 하시면 생분해 마크가 찍혀 있는 비닐봉투가 많이 공급이 됐었고요. 지금도 이제 시장에 나가보면 생분해가 찍혀 있는 비닐봉투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생분해는 이거는 어떤 환경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생분해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시고 이용을 하셨는데 실제로 생분해가 일어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설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분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시설에서 약 60에서 70도 정도 적정한 온도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이 생분해 비닐이 들어갔을 때 생분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일상적인 뭐 매립 환경에서는 생분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일반 비닐과 큰 차이가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이 중단이 되고, 이제 거의 모든 쓰레기들이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으면 소각의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 생분해 플라스틱은 이제 소각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이 재사용, 재활용할 때는 방해가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분해 비닐, 플라스틱이 우리가 매 주마다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분리배출을 하시는데 애써 분리배출한 플라스틱이나 비닐류가 재활용되고 재사용되는 데는 방해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일상 저희 환경으로 무단 배출되는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썩지 않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어민들이 어구류로 쓸 때 바다에서는 유실될 수 있잖아요. 유실되는 어구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일반 소비자용으로는 더 이상 생산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산지에서는 그래서 재사용, 재활용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용기를 좀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갈색 용기였던 모기 기피제를 투명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투명이 되면 제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녹색 용기 정도를 좀 바꾸고 있고요. 백색으로 유색이었던 애들을 뭐 투명 용기로 바꾼다든지 뚜껑 같은 경우도 뭐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세제 용기들을 구별을 했었는데 다 재활용에 도움이 되라고 이제 원색 용기, 그냥 백색도 아니고요. 그냥 플라스틱 원료의 색깔 그 자체로 좀 뚜껑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통 종이 포장 같은 경우에 한 면은 종이이지만 반대면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굉장히 두껍게 발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종이의 재활용을 방해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닐이 아니라 보통 바니쉬 코팅이라고 해서 종이에 그냥 완전 종입니다. 종이에 그냥 기름만 칠한 것 정도로 이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기들도 그 재생 PCR 팩,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조합원님들이 음료용 투명 페트병을 아마 따로 분리배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재활용이 되면 PCR 펫이라고 해서 재활용 용기로 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물품에 좀 적용을 해서 좀 환경순환, 자원순환에 좀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황소금 비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유황소금 비누 알비누인데 원래는 이 비누를 부직포 포장을 했습니다. 부직포라고 하지만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비닐입니다. 플라스틱 비닐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비누의 산화를 좀 더 지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포장재로 비누와 이 종이곽을 분리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유통상의 보관상의 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면 저희가 이 비닐을 제거를 하고 보관을 했더니 여름철에 비누가 습기를 머금는 습성이 있거든요. 왜 비누를 욕실에 두시면 여름철에 한참 습도 높을 때는 비누가 막 물러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게 습기를 빨아들여서 그런 건데, 비누가 습기를 빨아들이니까 이 종이곽 안에 있을 때 습기를 계속 빨아들이니까 종이곽도 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도 종이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는데, 비누가 그거를 가속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누와 종이가 만나는 면에서 비누는 기본적으로 영양성 칼로리가 있는 애거든요. 곰팡이가 생기더랍니다. 예,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비누에 부직포 포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 포장을 제발 좀 빼라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너무 높아서 뺐습니다. 빼고 나니까 어쨌든 연간 한
거의 300kg 정도의 비닐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 종이각에 여름철만 되면 불특정한 비율로 곰팡이가 생기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종이각을 저희가 다시 전수 검사를 해서 새로 하고 다시 공급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이각을 크기를 좀 키우고 뭐 보관할 때는 단수를 원래는 6단, 7단 정도 높이 쌓아서 공간 효율적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5단 정도 단수를 낮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지금은 이제 여름철에도 곰팡이가 안 나오게 하는 그 최적의 보관 환경을 맞췄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조합원님들 요구를 받아 비닐을 연간 한 300kg씩 절감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 공급을 시작한 헤어칼라 염색약인데요. 저희는 염색약이랑 염색 도구를 분리해서 파는 거의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지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사례를 저희가 찾아보는데 없어요. 저희처럼 염색약이랑 염색 도구를 분리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 염색 도구를 한 번 쓰고 나서 버리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반복해서 쓸 수 있는데 왜 이걸 매번 새로 제공하냐는 조합원들의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발할 때는 이제 완전히 좀 분리해서 하게 됐고요. 이 정말 특이한 사례로 저희는 이제 이 염색 도구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또 구매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매처분들이 야, 참 지원 상사는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 세탁세제, 주방세제 이런 것들을 18리터 대용량으로도 공급을 합니다. 드레생협 기준으로는 매장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같은 걸 하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협 말고 생협 이외에도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뭐 알맹상점이라든지 하는 전국적으로 그 소규모의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어, 대용량 제품들 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장을 최소화하고 좀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는 포장재 정책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지에서 이제 두레생협과 같이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캠페인 했던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요. 저희 이제 정제수 설비 사진이 우측 상단에 있고 저희 포장할 때 찍어놓은 포장실 바깥의 풍경 사진도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인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제품마다 나라에서 부여한 인허가권이 다 다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활용품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분류한 구분을 따라야 됩니다. 예컨대 주방용 살균수 같은 제품은요, 살균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일반 생활용품인가 하시겠지만 주방에서 쓰는 물건이고 이게 약간 그 사람의 입으로 식품과 함께 들어갈 수 있어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따로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관련된 식품 첨가물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샴푸나 비누 같은 애들은 사람 피부에 닿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제조업 요걸 갖고 있고요. 모기기피제라든지 손소독제 같은 애들은 굉장히 강한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사람 피부에 닿기 때문에 의약용품으로 또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세제 같은 것들은 이제 위생용품이라고 해서 세제류들은 이제 시청에서 관할하는 위생용품 제조업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한 그 제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생협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하실 때 이렇게 찾다 저희 쪽으로 많이들 요구를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다양한 카테고리의 다양한 물품들 조합원님들이 요청하는 물품들을 저희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가 만드는 생활재의 95% 정도가 생활협동조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 힘든 시기에는 저희도 같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매출도 줄고 이익률도 저하되고 뭐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거는 항상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일반 시장, 뭐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이마트나 이런 일반 유통으로도 뭐 하다못해 이제 유사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초록마을이나 뭐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물품을 만들어서 좀 사양 조금 다르게 해서 공급하면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생산지 내부에서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는 우리는 생활협동조합, 이게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이 가치에 부합하는 물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큰 산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친환경 생활용품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고 누구든지 고민하고 조사를 하면 지원 상사에서 만드는 물건을 좀 참고해야 되겠어. 그렇게 좀 친환경 생활용품이 좀 표준이 되는 물품은 지원 상사에서 만든다.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 비전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 세탁세제 같은 경우나 저희 중성세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그 화학물질 저감 우수 제품이라고 하는 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관할하고 그 녹색 그 소비자연대랑 뭐 녹색병원 등 같은 그 민간이 같이 거버넌스 형성해서 만들어낸 인증 제도인데요. 거기에 저희 생활재들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인증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들이 그대로 또 우리 두레생협에 지금 공급하고 있다.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희 지원 상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 두레생협에 물품 공급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서를 먼저 받고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최대한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좀 편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하신 대로 그 질문하신 내용을 사전에 녹여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부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빠져있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조합원 분들께서도, 이제 부대표님이 질의응답 해주시는 중에, 이제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은 전달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대표님께서 혹시 빠져있는 부분 뭐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고 뭐 간단하게 뭐 샴푸를 썼는데 뭐 거품이 잘 안 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질문에 있으셨으니까 그 답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 중에도 그 거품을 내려고 하면 넣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넣으면 거품도 잘 나고 이제 그 세정도 확실히 잘 됩니다. 근데 그 반대급부로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음이온이 아무리 생분해도가 좋은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수생 환경에 부담을 또 주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양성 이온, 양쪽성 이온, 그 라우릴 베타인 같은 원료를 쓰면 또 거품이 또 많이 증대가 되는데, 실제로 거품과 세정력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거품이 많을수록 세정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제 거품으로 그 사용량을 좀 측정하시는 측면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품이 나오고서 소비자 반응을 살피면서 좀 거품 부분도 좀 최대한 좀 더 반영하려고 좀 노력하고 그게 항상 저희가 하나의 제품이 나오면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좀 그 소규모 리뉴얼을 하고
한 5, 6년에 한 번씩은 대규모 리뉴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소비자들한테 말씀드리면서도 좀 최대한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또 질문 주신 분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요. 그 세제 18리터 리필을 매장에서 판매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샴푸나 주방 세제도 앞으로 가능한지, 예, 이렇게 또 질문 예, 주셨네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금 되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가령 세탁세제나 뭐 섬유유연제 같은 생활화학 제품들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시비를 걸면 예, 그 아기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제조행위다. 제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거를 왜 그 불법적으로 비법적으로 매장에서 소분해서 판매를 하느냐라고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요거를 아니다 법적으로 미비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보통 법규의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판매가 아니라 그 조합원들한테 나눔 형태, 캠페인 형태로 제로 웨이스트로 뭐 용기를 가지고 오시면 세탁세제를 나누어 드립니다. 라는 형태로 좀 제안을 드리고는 있고요. 근데 어쨌든 매장 단위에서 뭐 누군가 시비를 걸면 우리는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면 뭐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산지 입장에서는 우리 둘의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면 그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련한 그 라이센스가 개인한테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소분을 하시는 분한테 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합법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법적으로 이거는 명확하게 문제가 되고 시비가 걸리면, 예,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드렸던 아까 그 망원동의 알맹상점 같은 경우는,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그 맞춤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세탁세제, 주방세제 같은 법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 관련해서는 시비를 걸면 우리는 싸우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